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위준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역시도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댓글은요, Maybe Exist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을 매일매일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 매일매일 글을 남겨주시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Maybe Exist 님께서도 거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을 전해 오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약 50분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느낌입니다. UiPath 현재 투자를 하고 있던,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던 이렇게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버틀란드의 심층적인 기업 분석을 보니 그가 시킹알파 최고의 블로거라고 불리는 게 허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바람을 더한다면 UiPath 관련된 자료 또는 데이터가 아니라 UiPath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즉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용 후기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실제 사례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감청했습니다 라고 Maybe Exist 님께서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읽어봐도 Maybe Exist 님의 댓글은요, 품위도 있고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소중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도 좋지만 Maybe Exist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찾아가면서 읽으셔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주은의 구독자 수가 이제 조만간 33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 혹시 아니면 테크 주식에 관련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채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저랑 연결이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남겨져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혹은 여러분들이 미준 채널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Maybe Exist 님의 댓글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요, 미준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좀 미국 증시가 힘을 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P 500이 1.86%나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1.98%, 거의 2% 가까이 껑충 뛰어 올라서 31,88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나스닥이 1.59%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역시 1.1%,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힘을 내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는 사실 금융주입니다. 왜냐하면 JP모간이 굉장히 훌륭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세션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금융주가 좋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이렇게 하루의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추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디어입니다. 디어앤컴퍼니가요 7.0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어닝 발표 이후에 많이 폭락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SQM입니다. 6.32%. 최근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좀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인데, SQM은요 연일 최고가를
주가를 경신하고 있는 굉장히 좀 특별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ASML이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좋았습니다. 4.01%, 실버게이트가 3.67% 올라갔고요. 디즈니가 3.33%, 캐터필러가 3.20%, 마이크로소프트 2.97, 발레가 2.93, 차지포인트 2.54, 퍼시픽 바이오가 2.32% 올라갔고요. 그 뒤에도 뭐 아이온큐가 2.31, 구글이 2.15.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전반적으로 뭐 상승치가 그렇게 대단한 종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1.5%, 2% 이렇게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떨어진 종목이 좀 있겠죠. 보시면 업스타트가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6.1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굉장히 좀 추세가 안 좋죠. 자, 펠로톤이 6.13% 하락, 로블록스가 4.87% 빠졌고요. C리미티드가 3.03, 소파이 2.94,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ABCL, SC, 그리고 크리스퍼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준비된 뉴스는요.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업스타트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업스타트 관련된 짧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업스타트가 지금 시큐리티즈 프로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끌려갔는데 뭐 미국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소송 들어가는 게 잦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을 가지고 사기를 친 협의로 지금 법원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그 법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이 디펜던트는 이제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바로 이 경영진을 얘기하겠죠. 이 업스타트를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 미스리드했다,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잘못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지금 설명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뭐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마크로 상황의 그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마크로 상향 즉 뭐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발표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금리가 인상되고 이자율이 높아져지면서 굉장히 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업스타트도 적지 않은 충격을 지금 뭐 비즈니스가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점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송 내용을 가지고 경영진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는 즉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방법은 뭐냐면 뱅킹 파트너 즉 은행이라든지 신용조합이 그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신용 대출을 해줄 때 어떠한 면을 도와주냐면 어프루블 레이트를 높여준다. 어프루블 레이트는 뭐냐면 승인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꺼주면서 이 은행들하고 신용조합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로스 레이트를 낮춰준다. 로스 레이트는 뭐냐면요.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레이트이 굉장히 낮아진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가늠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오토메이션 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직접 론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꿔주는 모델이 아니라 그냥 플랫폼 하나만 제공을 하고 이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은행 아니면 그 신용조합이 만나서 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델이잖아요.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뭐 신용 대출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크레딧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부분을 아울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소송은 사실 뭐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주가 내려갈 그 같지 않았는데 주가가 지금 내려가니까 주가 내려간 거 가지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니 왜 지금 뭐 리세션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비즈니스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폭락하는가 뭐 이런 식의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업스타트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멀티플이 줄어든 거잖아요. 사실 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그 어닝 결과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굉장히 좋은 그 어닝 결과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몇백 프로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멀티플 즉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피고가 그 반박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프로블 레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시 뭐냐면 퍼센티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로스 레이시라고 나와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시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힘은 업스타트에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수요가 줄어들건 아니면 수요가 늘어들건 이 주어진 그런 시장 안에서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 우리의 역할은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이다라고 얘기한 게 전혀 잘못이 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업스타트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는 조금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각자 생각이 약간씩은 다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기업이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한참 올라가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70% 하루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100% 일주일 동안 올라갔잖아요. 한 100% 올라가니까 또 다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간만에 어닝 결과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줌이거든요. 그래서 줌의 어닝 결과를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논갭 EPS가 나왔는데 1달러 3센트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6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뭐 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줌은 건강한 어닝을 만들어내는 흑자 기업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고요.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07 빌런이 나와서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하면 11.9%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줌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사실 11.9%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 굉장히 좀 그 급성장한 몇백 퍼센트 올라갔던 그런 수치에 비해서도 11% 추가적으로 두 자리의 성장을 보였다는데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고객사의 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2개월 동안 기여한 매출이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 고객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이겠죠. 이런 대규모의 기업들의 숫자가 작년 대비 46%가 성장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작은 그 구자를 여러 개 갖는 것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을 흡수하는 것이 그 줌의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도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죠. 어제 버틀란트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개월 넷 달러 익스펜션 레이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12개월 전에 있었던 고객들이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따라서 고객 유지율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달러 기준 고객 유지율이 123%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100명의 고객이 있었다고 치고요. 올해 됐더니 이 100명 중에 20명이 떠나고 80명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유지율이 80%가 되겠죠. 이러한 유지율은 보통 넷이 아니고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로스 리텐션 레이트는 지금 80%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로스가 아니고 넷 리텐션이거든요. 넷 리텐션은 뭐냐면
그 작년에 100명 중에 20명이 떠나고 80명이 남았는데 이 80명이 만들어낸 매출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23%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20명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고객들이 하나의 그 상품을 사던 사람이 2개를 사고 3개를 사서 교차 세일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커졌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Net Dollar Expansion Rate 혹은 Net Dollar Retention Rate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Net Retention Rate이 125%, 123%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되면 향후 가면 갈수록 좋은 매출의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래 매출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2023년 2분기의 가이던스를 보면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125 빌리언에서 1.12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1.07에 비해서 오히려 낮았죠. 따라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매출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1.11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초과하겠구나.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논갭 EPS입니다. EPS가 0.9에서 0.92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이번 분기에 1.03이잖아요. 하지만 중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그 어닝의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놓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1달러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0.8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조금은 한숨을 우리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2023년 1년 전체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토탈 레비뉴, 전체 레비뉴는 4.530 빌리언에서 4.550 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컨센서스가 3.54기 때문에 이 수치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가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논갭 EPS 같은 경우는 3.7달러에서 3.77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컨센서스가 3.57이기 때문에 어닝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도 그렇고 이 1년 전체의 가이던스도 그렇고 좀 투자자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요. 13.57%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 판단에 뭐 와우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줌이 정말 좋았구나 이렇게까지 좀 얘기할 것은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테크주 위주로 급등할 가능성을 보고 시장이 반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기 좋게 그 어닝 결과를 좋게 발표한 줌이 지금 혜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도 좋았고 줌의 실적도 좋아서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데요.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KM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아직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바닥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3가지를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투자의 논리는 좀 우리가 들어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뭐 분위기가 좋긴 해도 좀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don't expect, 기대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죠. 마켓의 셋오프가,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MKM에서 일하고 있는 JC 오하라라는 투자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S&P 500이 지금 2022년 들어서 YTD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7%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주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주 내내 S&P 500이 계속해서 매주 떨어지는 것은 2001년 이후에 가장 긴 지금 숫자다. 따라서 닷컴 버블 이후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S&P 500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우존스도 똑같은데요. 보시면 가장 긴 위클리 루징 스트릭이다. 그래서 1923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밖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는 그런 대로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8주 내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8주면은 2달이잖아요. 2달 내내 단 한 주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진 것이 다우존스고 이렇게 8주 내내 다우존스가 계속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은 192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굉장히 하락
추세가 무섭다. 요거는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식시장에 남아 계신다면 엄청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경험치가 상승되는 계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어쨌든 오하라가 이야기하기를, 이 주식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가지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 사인이 나와야 이제 셀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캐피출레이션 모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캐피출레이션, 최근에 뭐 주식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뜻이 뭐냐면 항복이란 뜻입니다. 항복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이제 미국 주식 이제 안 할래,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캐피출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피출레이션이 나타나야 바닥인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너무 잘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현재 그 볼라틸리티가 너무 강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찍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레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측정 단위가 바로 빅스거든요. 빅스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공포지수가 40을 넘어서면 드디어 이제 캐피출레이션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40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스지수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6개월의 그 빅스지수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빅스지수는 3월 초에 36.45를 찍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5월 9일 날 34.75를 찍고 있죠. 따라서 40을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5년치를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쭉 올라간 점이 하나 있죠. 이때가 바로 이 팬데믹 20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65까지 이 빅스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반등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셀링하는 추세가 너무나 오덜리하다. 오덜리가 뭐냐면요, 질서정연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꺼번에 막 10%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이 아니고 뭐 2.5%, 2%, 3%, 4%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서는 이게 그 캐피출레이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얼 플래시가 필요하다. 플러시가 뭐냐면 이게 그 화장실 가서 플러시 누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쓸러 내려가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플러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여기 매니저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참을성을 지켜낼 것이다. 이게 좀 굉장히 재밌죠. 여기 얘기하는 그 매니저는 뭐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주식 다 팔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시가 일어나면, 따라서 캐피출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다시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이들이 아직까지 계속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캐피출레이션이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오하라가 얘기하기를 볼륨이 너무나 약하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가 있고, 요 밑에 보면 어느 정도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지 이 볼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좀 올라가야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대기하고 있는 현금 자금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야만 바닥이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터닝 포인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바텀라인입니다. 바텀라인은 뭐냐면 이제 결론이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잖아요. 막판에 좀 치고 올라갔고, 또 월요일 날 초반부터 장세가 굉장히 좀 건강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쇼텀 바운스다. 잠깐 지금 올라갔다가 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닥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그 좀 신호를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만약에 이 기사가 맞는다면,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빅스 지수가 40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인다. 40이 올라갈 땐 정도로 좀 갑작스럽게 주식이 좀 폭락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기다려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가.
그래서 갑자기 좀 그 거래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 지금부터가 좀 주식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이제 한 사람의 주장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 하나 중에요. 슈퍼 인베스터에 관련된 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로 보내드렸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2022년 1분기에 들어서 이러한 큰 손들이 어떤 종목들을 버리고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감을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천하의 그 제일 가는 큰 손들 스마트 머니도 이런 하락장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구나. 왜냐면 우리랑 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겹치거든요. 자, 그러한 그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큰 손들의 움직임은 가장 좀 운용 자금의 규모가 큰 78개의 그 헤지펀드의 자금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지펀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헤지펀드는 무려 799개 헤지펀드거든요. 따라서 규모가 조금 작은 헤지펀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거는 정말 슈퍼 인베스터들, 정말 커다란 손들의 움직임을 살펴본 거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헤지펀드들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었고 또 이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의 그 그룹,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들의 현황을 살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갖고 있는 페이버릿 스톡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언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헤지펀드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형편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한 기관의 이름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애널라이즈를 했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799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홀딩들, 보유 종목을 우리를 위해서 그 분석을 해서 리포트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99개의 헤지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다 합치면 2.4 트릴리언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그 헤지펀드들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은요 78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78개의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운용 자금이 1 트릴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한 반 가까이 한 40% 정도는 78개의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799개를 다 합치면 2.4 트릴리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분기 초에 과연 이 799개의 헤지펀드가 어떤 종목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롱 포지션을 모아서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 이 헤지펀드 VIP 바스켓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가장 프리컨트리,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장 그 1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헤지펀드마다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10개의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개의 주식에 포함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해서 이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스켓의 이 수익률을 살펴보니까요, S&P 500에 비해서 무려 28%포인트나 뒤처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S&P 500이 안겨준 수익률보다 오히려 28%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VIP 바스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IP 바스켓에는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언더 퍼포먼스, 즉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로스 오리엔티드 스톡이다. 성장주 위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osition, VIP for hedge fund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101이라고 써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분석에 들어가 있는 헤지펀드가 총 799곳이거든요. 799곳 중에서 101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탑 10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헤지펀드 중에 무려 87개의 헤지펀드는 아마존을 탑 10 안에 넣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이런 종목들에 넣고 있는 이런 헤지펀드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많은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65곳이 탑 10 안에 지금 속해져 있는 거고요. 58개 헤지펀드가 메타 플랫폼즈에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넣어놓고 있고 35개 헤지펀드는 애플에다가 많은 보유 자금을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비자는 30곳이고요. 우버는 29곳,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28곳, T모바일은 23곳, 팔로알토가 20곳, 이렇게 탑 10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종목들에 지금 헤지펀드는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이름들을 쭉 보면 대부분 다 폭락을 했죠. 그래서 헤지펀드들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는 결국은 뭐 능력에 상관없이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매트로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종목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걸 다 던져버리고 뭐 주식시장을 떠날 리는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내를 하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만 결국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에어비앤비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사의 제목만 보시면 조금 굉장히 좀 겁이 날 정도로 좀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포기해버린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간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메인랜드니까 이제 홍콩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본토에 있는 그 리스팅만 다 제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약에 뭐 한국 사람이 됐던 아니면 영국에 있는 사람이 됐던 미국에 있는 사람이 됐던 중국에 놀러 갈 때는 더 이상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국 내 오피스가 있는데요. 이 오피스는 닫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웃바운드 트래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 아웃바운드는 뭐냐면 중국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여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정식적으로 런칭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들어간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좀 개척을 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심한 그런 경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들 그 현지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태까지 어느 정도의 레비뉴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요. 전체 레비뉴의 1% 정도를 몇 년 동안 만들어 왔다. 성장도 없고요. 계속해서 1% 정도의 만족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먼저 일단 포기해야 되는 매출이 1% 정도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99%는 건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급작스럽게 뭐 매출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바운드 트래블은 계속해서 포커스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전 세계에 있는 트래블러들, 여행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포기했지만 중국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이 나가서 사용하는 돈이요, 엄청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통계를 살펴봤더니 그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사용한 돈이 뭐 2천억이 넘거든요. 2,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미국인이 나가서 사용하는 돈이 뭐 1,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의 뭐 2배도 훨씬 넘는 그런 그 금액을 지금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중국인이다. 따라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적절한 정책을 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매출은 1%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중국 지역에서 한번 세력을 넓혀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여태까지 써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좀 적자폭이 큰 것이 중국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중국을 잘라내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절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리세션이 온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 기업들이 굉장히 그들의 비용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에어비앤비 역시도 일종의 구조 조정을 하는구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출이 거의 나오지도 않는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미미한 중국 쪽에 이 인바운드를 포기하면서 비용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건강한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캐시우드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테슬라, 캐시우드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캐시우드라는 투자자는요, 그 누구도 테슬라를 인정해주지 않던 시절에 가장 먼저 테슬라라는 기업의 그 투자 가치를 인정을 하고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캐시우드다. 굉장히 좀 커다란 그 안목이 있었던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그 테슬라와 캐시우드의 그 관계는 아직까지도 끈끈한 인연의 줄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로쿠한테 1등 자리를 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래그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서 대표적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ARKK라고 부르는 그런 ETF인데 여기에서 보유 비중 1위가 더 이상 테슬라가 아니고 로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혁신에 투자하는 파괴적 혁신을 그 강조하는 이런 인베스터인 캐시우드를 얘기하는 거죠. 캐시우드가 더 이상 테슬라를 탑 홀딩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는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테슬라가 항상 보유 비중 1위였는데 드디어 그 자리를 다른 종목한테 뺏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는요. 굉장히 좀 천천히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드립 바이 드립이니까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하나 둘씩 조금씩 팔았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그래 왔고요.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1.59 밀리언 정도의 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전만 해도 무려 579만 쉐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1년 만에 이 5.79 밀리언에 했던 주식의 수가 갑자기 1.59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이유에는 테슬라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좀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주식이 계속해서 좀 높은 주가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10%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그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비중이 1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아크 인베스트에 들어가서 테슬라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크 인베스트에 들어가서요. ETF 중에서 ARKK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그 플래그십을 좀 찾아봤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그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탑 10 홀딩지라고 나와 있죠. 보유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여기서 열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1위는 로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27%라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가 줌이죠. 7.85. 3위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7.79까지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보유 비중은 캐시우드가 항상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 이하로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업이 이그젝트 사이언스가 5.84%, 그 다음에 스퀘어 블록이죠. 5.5%, 텔라닥이 4.79%고요. 크리스퍼가 4.53%, 그리고 UiPath가 4.29%, 코인베이스 4.21, 마지막으로 투일리오가 4.1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 10 종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의 비중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이 순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0%를 항상 유지하다가 갑자기 8%도 되지 않는 비중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 이게 좀 우리가 많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2022년에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바로 아크 인베스트의 ETF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20% 정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는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그 하향 추세가 너무나 심했던 성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심지어는 70%, 80% 정도 하락한 종목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추세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주식들의 좀 보유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단기간에 예전에 지금 많이 빠졌던 주식을 좀 회복을 해보겠다.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이 한 달 가까이 좀 문을 닫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트위터를 둘러싸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성추행에 관련된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테슬라라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은 좀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캐시우드가 진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프리즈라는 그 투자기관에서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이러한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맞서서 시장의 다른 전문가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하는지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긍정적인 소식 잔뜩 모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접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did mention before the break this software stock cut. Price cuts across the board. Atlassian, Snowflake, Datadog, Sumo Logic, Elastic, Cloudflare, Smartsheet, Asana, Varonis, CrowdStrike, SentinelOne, Workday, and Zuora. So it's been across the board. Jim, you own Salesforce and Microsoft. The new Microsoft target is 325 from 400. Okay, still a nice gain from here. And, you know, those two stocks you mentioned, Microsoft and Salesforce, they have earnings and they don't have ridiculous multiples on those earnings. A lot of those other names are trading on sales and still, in my opinion, too high multiples on those sales. So, look, I'm not overexposed in software, and the ones I have are the high quality. To this analyst report, I say to myself, well, you know, you're doing this now, a year after this debacle has begun. Where were you back then? I really am comfortable with Microsoft and Salesforce. Those other names, I wouldn't touch them. Sarat, Microsoft is the only one really on this list I think you have, right? Yeah, and I agree with Jim wholeheartedly. I mean, you look at all the divisions Microsoft has, their multiples come down, strong cash flow. And if you look at kind of what's going to happen over the next couple of quarters, I mean, they're going to be sitting there with increased cash flow. They could buy back more shares. They could increase their dividends, or they can actually, you know, reinvest back in the business. So for Microsoft,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investors like us because some of their competitors now, you know, are trading at 7-8 times sales, and who knows if the earnings ever come. So if you're competing against them, it's an easy way to go to your competitors and say, hey, are you sure you want to be with some of these companies? Because look at us, and we're going to be around for a long time. Joe, are these targets? They make sense. I mean, Microsoft's at 261, so the new price target's 325. I mean, clearly it represents the new world that we're in. The question is, are estimates and targets still too high? No, I think estimates are coming down correctly. The big challenge for all these software companies, and I think collectively why everyone who sits on the desk has really advocated steering away from higher valuation software names, is
the cost of capital is still a moving target. And long duration assets, which exactly these businesses are long duration assets, except in the case of a name like Microsoft, which is, has that free cash flow generation right in front of it here and now. But that revenue generation, if the cost of capital is a moving target and you have to fund your operations, you don't know what that cost ultimately is going to be. And that's why I don't think you could step out right now and accept the risk in a lot of these software names. You have to be very conservative and judicious, stay high up in quality, low valuations, and be respective to what's the debt levels on these companies. I'm looking, for example, Sarat, Microsoft, the PE is 27. Does it deserve to be at 27 in this kind of a market? Well, if you look at the growth rate of the S&P, which over time is 6 to 7%, and Microsoft's double that, you should definitely be trading at a much better premium than the S&P. And at 26 for a cash flow company that is increasing cash flow over the years, is a proven track record. Absolutely. I think, does 26 go down if the overall market comes down? Yes, but with double-digit growth and a strong increasing dividend, I think Microsoft deserves a premium. The question is, the market falls down to 3,700, multiples compress, but longer term, a lot more comfort in holding a Microsoft than holding some of these stocks that might never have I'm cash sorry, flow. but I guess my point is the market multiple has already come down. There are a lot of stocks that some would make the argument haven't come down close enough to a market multiple, or if they deserve a premium to the market multiple, they're still too high. It's not a matter of if. So, no, but Microsoft's traded over 35 times. It's also come down to 26. So I think it's come down, but you pay an extra premium for growth that the market can't give you, and that's what the promise Microsoft has. Is it's a higher growth and more less volatile growth than some of the other growthier names. Yeah.